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 5월 7일 토요일이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5월의 증시 리스크 정리와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피처링 5월에 유지하라 Stay May라는 어떤 부제를 달았는데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투자 손실도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야, 이거 뭐 5월에는 다 증시를 떠나라고 하는 이 증시 격언도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손절하는 거 아닙니다. 홀딩 하시고 오히려 이번 달이 이 증시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월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5월에는 스테이 하자, 유지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에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미국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리스크죠. 이 중국 봉쇄령, 그죠? 최근에 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도 최근에 또 봉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 도시들을 다 봉쇄를 하면서 이 제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 경기 둔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특히나 이 대중국 이 수출 그리고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중국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여파에 따른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의 급등세입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또 연준 의장인 이 파월도 상당히 우려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시장에는 현재 이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의 각각의 내용들을 뒤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자, 5월 3일, 4일 이 FOMC가 열렸습니다. 그죠? 자, 4월 18일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0.75포인트 인상안까지 언급하면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언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의 우려감을 상당히 증폭시켰는데 실제는 0.5%포인트 인상과 또 연준 파월 의장의 이 자이언트 스텝의 부정 발언으로 FOMC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 4일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리고 그리고 6월부터는 3개월간 매달 475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즉 QT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QT 양적 긴축은 이 자산을 매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형태의 이 정책이다, 이렇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0.5% 인상 후에 악재 해소와 0.75%의 인상에 대해서 이 파월의 부정적 발언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5월 4일, 그죠? 5월 4일 수요일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마 국내 주식시장과 미 증시에서도 뭐 선반영 되어 있었다. 그죠? 이 금리의 인상, 특히나 이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굳이 실현된다고 해서 크게 요동칠 부분은 아니었다. 선반영 되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결과였었죠. 물론 그 이튿날인 그죠? 5월 5일에는 미국 증시가 또 크게 폭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5월 6일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번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0.5% 상승을 하면서 지금 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 국내 기준금리와 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차이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에서 2분기 이후 처음인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물론 시장의 대부분의 또 투자자들은 또 그런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 GDP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 역성장했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라지는 않죠. 그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저금리로 가는 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기록했던 부분은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고용보고서가 어제 5월 6일 날 발표가 됐는데 또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채용하는 기업들은 많은 데에 반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 부분에서 상당히 호전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러다가 정말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정도의 이 금리 인상에 뭐랄까요, 명분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5월 6일 어제 또 시장을 급락을 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소비 지표든 뭐 경제 지표든 각종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건데 그 부분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거 정말 이 금리 인상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시장에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침체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조적인 현상으로는 지난 3월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장단기 금리차 그래프고요. 요 까만 선이 0을 기점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플러스이면은 정상이고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이면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음영을 표시해 둔 이 회색 요 부분은 경제 위기가 있었던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고로 대부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냈을 때 그 이후 수개월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이유가 지난 3월에 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하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국내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자, 미국이 금리를 함으로써 지금 환율도 상당히 또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원화는 약세로 지금 가잖아요. 근데다가 지금 대외적 불안이 상당히 또 증폭되고 있다 보니까 이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상당히 유출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직까지 미국 금리와 이 국내 금리의 차가 아직까지 존재는 하지만
이 현 스텝으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미국 금리와 국내 금리가 역전하는 날도 머지않아 있을 수가 있고, 역전하진 않더라도 만약에 비슷하게만 가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지 국내에 투자하는 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좋지 못한 투자 선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 시장 불안이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투자가 가장 정석일까? 그죠? 현금 창출 여력이 크면서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즉,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문제는 현재까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리스크가 선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빅 스텝이 아닌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만큼 미국 경기가 받쳐주고 있는지 확인이 되냐, 그죠? 그리고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커져서 이 자이언트 스텝, 즉 이 속도감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명분을 줄 것이냐, 그리고 고용이나 이 경제 지표가 그럼에도 계속 좋게 나올 수 있을까? 일어났던 예상들을 또 일어났던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연준이 숨고르기 내지 이 비둘기적 움직임을 만약에 보인다면 미국은 물론 이 국내 증시도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연준이 이 숨고르기 스텝으로 가려면 제가 방금 제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던 이런 내용들에서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경기는 좋지 않고 물가 상승 압력은 떨어지고 고용이라든지 경제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아마 연준은 지금과 같은 어떤 공격적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와 이 국내 증시도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그죠? 뉴욕 증시에서 이 4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증시가 하락한다. 지금은 이 금리 인상이 시장의 큰 화두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 고용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괜찮아.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어. 이런 어떤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시장은 연준의 이 매파적 속도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게다가 지금 중국, 봉쇄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런 것들 전부가 이 시장에 큰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나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의 이 부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양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시장이 이 과도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또 판단하는 시각도 상당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또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리스크인 이 중국의 봉쇄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봉쇄령은 이 코로나를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제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이 각 도시들마다
이 봉쇄를 내리고 있는데 벌써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40일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베이징마저도 이 봉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제가 적은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봉쇄 장기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자, 지난 4월 30일 이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이 PMI는 전월 49.5보다 2.1포인트 내린 47.4로 이 마감을 했는데, 참고로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아래에 있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 중국의 이 PMI 47.4는 지금 제재를 엄청 받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못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중국의 봉쇄령이 큰 이 경기 위축을 가져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4월 30일 이 베이징 내에 이 관리 통제 구역에 하이딩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 수도 베이징 내의 7개 지역에서는 필수적 사유가 아니면 거주단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고, 식당과 영화관 및 도서관 등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참고로 상하이는 5월 초부터는 일부 지역의 봉쇄를 조금씩 해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오늘까지 약 한 40여일째 계속 봉쇄령이다, 봉쇄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역시나 지금 상반기에는 이 경기 위축,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을 할 수도 있다. 코로나가 다 잡히게 되면은 또 급반등하는 어떤 경기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하지만 전반적인 이 경기 회복의 시점이 늦춰지고 있고, 특히나 이 4월에 경제지표의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지표, 아마 이 중국의 4월 경제지표 발표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와 더불어서 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은 경기 둔화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성을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의 이 에너지 공급 중단 때문에 이 천연가스도 최근에 또 크게 급등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뒤에서 이 차트를 가지고도 이 천연가스 급등과 관련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자, 5월 4일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망 대란이 심해지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날 발표된 FOMC 5월 성명문에는 처음으로 이 중국 봉쇄 정책이 공급망 대란을 자극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 섞인 문구가 더해졌습니다. 참고로 이건 매일경제 22년 5월 5일 김인호 기자의 기사의 내용을 제가 참조한 내용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세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에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연기를 했더라고요. 이 중국이 이번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투자했던 비용들, 이 연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손실을 가져가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중국의 경기 부진과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기 침체가 되면 어찌됐든 이 대중국 수출 업체라든지 대중국과 관련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또 부진을 할 거지만, 또 이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경기 부양책도 또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을 건데, 또 그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뒤에 보시는 내용은 이 중국의 봉쇄령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뉴스들을 좀 스크랩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 5월 6일자고요. 이 중국의 주요 도시 코로나19 봉쇄 장기화로 실업자 수백만 명이 속출했다라는 뉴스고요. 그리고 22년 5월 7일자 뉴스인데 일자리 잃고 고향도 못 가고 봉쇄 난민 된 중국의 농민공들이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22년 5월 6일자 뉴스고요. 이 코로나19 봉쇄책의 중국 4월 경제 역행 분석이라는 뉴스고 4월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5월 6일자 뉴스고요. 상하이 미스테리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이 봉쇄 40일이 됐는데 확진자가 왜 나오지? 라는 뉴스인데 어찌됐든 상하이가 아직까지 봉쇄 40일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5월 7일자 뉴스.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중국의 이 4월 제조업 경기가 22개국 중에서 최저. 참고로 이 PMI,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조업 PMI 지수가 47.4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 러시아보다도 낮은 수준이 있다. 자, 그리고 끝으로 22년 5월 6일자, 자, 봉쇄 소식에 또 사재기 그러면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또 준봉쇄 상태에 돌입이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입니다. 자, 다음 또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중국의 리스크에 이어서 세 번째 리스크는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세의 리스크입니다. 그죠? 자, 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과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큰 리스크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봉쇄령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세인데 이 에너지 곡물 가격 급등세는 중국의 봉쇄령도 한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옥수수, 그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그래프는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 준비를 한 건데 상당히 고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점이 있고 대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관련해서도 보시면 뭐 구리, 아연, 뭐 니켈 같은 부분도 상당히 지금 3년 내 최고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 그죠? 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지금 에너지 공급을 규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천연가스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서 3년 내 최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유와 관련해서 WTI 서부 텍사스유를 보면 역시나 상당히 올라서 지금 물론 뭐 3월 11일자에는 123달러까지 육박을 했는데 어떤 뭐 최근에까지도 상당히 고유가 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상당히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왔지만 또 최근에 또 스물스물 올라서 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22년 5월 6일자 뉴스 이렇게 보시면 원자재, 공급망 금리, 그리고 삼중고라는 제목이잖아요. 원자재 가격도 높고 공급망도 난항이고 금리도 인상시킨다 그러고 이런 어떠한 삼중고 때문에 기업이 비상등 켰다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역시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도 이 세 가지인데다가
이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도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재 곡물 가격이 그러면 급등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21년도와 22년도가 조금 다른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에서 이 타이탄 수급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와 증설 생산 시설 투자가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자,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설비 및 인원 감축에 따른 이 공급 불안과 이 천재지변에 따른 이 원재료 생산이 감소되면서 21년도에는 이 원자재와 이 곡물 급등이 이루어졌었고, 근데다가 시중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오히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막 사재기 했어요. 투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급등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격화, 그죠? 그리고 북미 아르헨티나에 발생한 가뭄, 그리고 전 세계 이 주요 곡창지대에 들이닥친 악재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서도 파월이 이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그에 따른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를 한번 이야기한 게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제가 나온 거를 한번 스크랩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파월, 중국 봉쇄, 물가 부추겨, 월가는 에너지 곡물주 더 간다. 그죠? 파월은 일어났다 리스크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월가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곡물주에 관심을 더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조선일보 5월 1일자 뉴스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최근에 지금 에너지, 원자재, 이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이 무역 수지가 적자를 봤거든요. 하지만 그 무역 수지 적자 가운데서도 그래도 수출은 상당히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또 어떠한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 섹터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느 섹터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이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우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이후의 월별 수입액인데 수입액이 점차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나 이 원자재, 그리고 곡물, 에너지 급등이 원인인 것 같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 수출 증감률인데, 수출이 계속 늘기는 늘었지만 그래도 이 증감률로 보면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일단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수출액 577억 달러에도 무역수지 27억 달러 적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역대 4월 수출액 중에서는 최고치이지만 이라는 어떤 소제목이 있고요. 자, 한번 주요 내용만 제가 추렸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차질 심화와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악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 한국 무역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자, 주요 수출 품목 15개 중 13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는데, 자, 산업부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제품, 그리고 컴퓨터, 바이오 헬스 등이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반도체는 15.8%와 그리고 철강은 21.1%,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21.8%, 바이오 헬스는 14.2%, 그리고 2차 전지는 11.7% 등은 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그죠? 반면에 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선박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역시나 이 반도체, 그리고 철강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품목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다가 이 두 자리 수의 어떤 증가세를 보인 이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섹터는 역시나 이 반도체와 이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이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그죠? 이 석유화학 이런 제품들이 또 이런 섹터가 또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근데 또 문제는 앞으로 있을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기 방어주를 담아야 되는데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경기 민감 섹터 플러스 경기 방어 섹터. 하지만 경기 민감 섹터에서도 지금 수출 효자 업종인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서 5월 그리고 이 상반기 또 하반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이 투자 전략 및 투자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는 부진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가는 단계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 투자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5월 국내 증시는 이 국내외적 변수에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된 188개 기업 중 104개 기업이 FN가이드 실적 컨센을 상회를 했는데 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LG전자, 기아, SK이노베이션 등등 해서 매출 기준으로 어닝스 서프라이즈 톱 10이 위와 같은 회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 참고로 시가 배당률이 높다 낮다를 어떻게 하냐? 일단 뭐 업종 평균을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배당도 연배당하는 기업이 있지만 이 분기배당 그리고 반기배당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배당하고 반기배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 시장의 변동성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멘탈 관리하면서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죠.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고 저평가됐으며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자. 참고로 자, 저평가라고 하면 저 PER, 저 PBR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을 찾으려면 이 컨센, 이 증권사 추정치를 확인을 하는데, 참고로 이 네이버 화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증권사 HTS 아니면 MTS에도 이 포워드 PER이 다 나옵니다. 포워드 PER이 현재 PER보다 낮아지는 기업, 그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원가 상승분을 가격 인상으로 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뭐 주류라든지 그리고 음료 산업 그리고 화장품 산업 그리고 렌탈 및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주목을 해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참고로 5월 10일이면 이제 정부가 바뀝니다. 그렇죠? 새로운 정부 출범과 관계가 있는 뭐 유틸리티 및 통신주. 참고로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 통신은 이 경기 방어 섹터죠. 요런 데에도 상당히 또 관심을 더 볼만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이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등과 이 관련 있는 업종에 투자를 재고해보자. 그죠? 지금 제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지금 중국이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중국이 반드시 경기 부양책을 꺼낼 건데 그에 따른 또 그에 관련한 업종에 투자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이 기업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엔데믹이 뭡니까? 엔데믹이 풍토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데믹 전환에 따른 이 기업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라면 뭐 위드 코로나, 뭐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또 대부분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꼽은 거는 인터넷,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비철금속, 그리고 유통, 의류 이런 부분은 리오프닝 요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국내 증시 반등을 주도할 유망업종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성장성이 밝은 조선, 엔터와 가격 전가력을 지닌 은행, 음식료 업종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7번의 내용은 제가 앞서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본 기사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엔터, 그리고 은행, 음식료 업종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끝으로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의 내용이 좋아서 일단 참고 사항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22년 영업이익 추정치 1개월 그리고 3개월 변화율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압축해서 앞으로의 투자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최종적으로는 방산업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정유가 선별된다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출처는 연합 인포맥스입니다. 아무튼 뭐 정리를 제가 이렇게 위와 같이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섹터가 계실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면 한번 수정을 해본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뭐 2차 전지, 그죠? 뭐 그리고 석유화학,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우려되는 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고 가정했을 때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이 경기 방어 섹터, 그죠? 뭐 주류, 음식료, 그리고 유통 이런 업체들도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물론 덧붙여서 통신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인상기에는 반드시 배당을 잘 주는 회사, 이 시가 배당률이 높은 회사 이런 것도 같이 담아두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이럴 땐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을 보유해야 멘탈 관리가 되겠죠. 이때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역시나 실적이 좋고, 그리고 재무가 탄탄하고, 그리고 미래 비전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윌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잔고가 손실 구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이 잔고의 손실은 그죠? 실현 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부호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죠? 부호가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역사적 흐름을 비추어 보면 경기도 계속 순환하고 변동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계속 순환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면 또 있으면 또 주식시장은 또 좋아지거든요. 지금 괜히 손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손절과 이 관망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손절할 주식을 사는 게 잘못이죠. 그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관망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큰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 건승과 이 건투 바라겠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